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3월 18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종가 이상 없고요. 매수 사이드카까지 생기면서 오늘 종가 아주 마음에 들게 올라갔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도 모처럼 지금 뭐 선물 시장에서까지도 맞아요. 강한 매수세를 보여줘서 정말 기분 좋은 하루다. 맞습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양시장 다 사는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아직 이벤트 남아 있습니다. 바로 내일 아침이면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어서 우리나라 증시에 더 힘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떤 옵션들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야기 오늘 꽉꽉 채워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 플러스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을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마감 상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종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맘 편하게 기분 좋게 종가를 보는 것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3월 들어 처음인 것 같아요. 5.04%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5,925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2.41% 1,164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 수급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외국인이 오랜만에 양시장을 모두 매수했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는 9천억 원, 그리고 코스닥은 4,797억 원 더 올라갔네요. 지금 4,918억 원. 조금씩 내려갔어요. 8,788억 원. 그래도 양시장을 모두 매수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세 가지 키워드로 싹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반전. 반전. 뭘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주주총회의 내용이 반전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작년 이맘때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일종의 반성문도 좀 나왔었고요. 앞으로 기본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개를 숙였던 삼성전자 주주총회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영업이익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자신감 넘치는 코멘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DS 부문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기반으로 HBM까지 자신감을 내비쳤고요. DX가 그동안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AI 적용 제품을 늘리면서 여기도 이제 흑자 전환을 노려보겠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좀 좋았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배당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정기 배당이 9.8조 정도 됐는데 추가로 워낙 삼성전자가 요새 돈을 잘 벌다 보니까 1.3조까지 추가해서 이 이야기가 나왔고 자사주도 빠르게 소각하겠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주주총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증명, 뭘 증명해야 될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현재 사이클은 마이크론의 실적이 증명할 것 같습니다. 풍향계라고 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이번에도 또 중요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입니다. 자, 이제 아침에 발표될 마이크론 실적 컨센서스는 이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도를 190에서 198억 달러를 판다면 여기 컨센서스를 상회한다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훨씬 더 돈을 잘 벌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전 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마이크론도 HBM4를 하지만 마이크론이 잘해도 더 잘하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이크론도 메모리 가격의 상승 수혜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받았는지 그리고 거기로도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얼마나 잘 받을지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른 공급 부족 상황도 어떻게 코멘트를 하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관련주들 상황 오늘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반도체 너무 좋았죠. 삼성전자 7.53% 상승, 하이닉스 8.87%, 백만닉스 20만전자 오늘 모두 상회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MD바이스 29.98%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VM 11.81%, ISC 9%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가속, 뭔가를 빠르게 간다는 건데요. 뭘 빠르게 해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에이전트 AI가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더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 아십니까? 자, 최근에 서클의 주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3개월 동안에 이만큼 올랐는데 여기만 잘라서 한 달만 봐도 114%의 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주가 상승의 요인은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클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준비금을 미국 국채에 넣는데 금리 인하를 안 하니까 이익은 계속해서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 두 번째가 더 신기합니다. 사실 에이전트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기 때문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챗GPT 같은 AI는 이제 내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주는 수준에서 끝이 났는데 클로드에서 보듯이 우리가 여기는 이제 직접 실행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이 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라고 하면 예전에 챗GPT는 뭐 식단을 하고 운동을 해라라는 솔루션밖에 안 내려주는데 이제 에이전트 AI 시대로 넘어가면 직접 내가 먹어야 되는 식단까지 결제를 해주고요. 헬스장까지 등록을 해주는 결제 시스템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 결제 시스템으로 가려면 신원도 없어야 되고 초소액이어야 되고 실시간이 가능해야 되고 자동 결제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부합하는 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마스터카드가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업체를 2.7조 원을 들여서 인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모두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분이 좋은 우리 증시. 현재는 어떻게 좀 솔루션을 만들어 봐야 될지 결국 궁금한 건 반도체 투톱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기업을 가져가는 게 좋은 전략일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에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넘어가시죠.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은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네. 했었는데 오후 들어서 코스피가 정말 엄청난 강세를 보였습니다.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죠. 네, 사이드카라고 해서 뭐야 잠깐 뭐가 바뀌었나 했는데 가로치고 매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기관과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로 상승세를 유지했던 코스피 5,900선 회복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 흐름 정리하면서 투자 포인트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두 분 소개합니다. 다울투자증권 김지현 연구원, IS셋 김태성 본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시장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기분 좋게 리뷰해 볼까요? 뭐 좋을 수밖에 없죠. 그쵸. 네, 일단 뭐 시장이 하루하루 굉장히 큰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도체와 AI의 산업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여줬죠. 근데 또 이 이야기를 드리면 엔비디아 주주분들은 좀 속상하실 것 같긴 합니다. 엔비디아는 안 올라가요. 네, 그러니 당분간 우리나라 증시는 미증시와 조금은 거리를 두고 보셔야 하고 미 증시에서도 그럼 무엇을 봐야 되느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샌디스크와 같은 기업들을 보셔야 네. 우리나라 증시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또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수급의 유입이 코스피, 코스닥뿐만 아니라 파생시장에서도 매수세로 지금 강하게 들어온 맞습니다. 것을 감안을 해보면 지난주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 이후 그쵸.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 방향으로 우선 포지션을 일정 부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한편에 조금의 경계감은 남겨두셔야 된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민감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지 완전히 해결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서 포트폴리오의 비중 조절에 한번 집중해 보시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 네, 반도체는 가져가면 될 것 같은데 네. 뭔가 좀 위험해 보이는 데는 좀 줄여가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기보다는 네. 반도체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여주는 대로 EPS와 영업이익률이 주가보다 더 높으니까 더 네. 가져가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쪽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사실은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 12월과 1월달, 2월달에 다 같이 올랐다는 그 장세를 생각하고 이번에도 그렇겠지가 가장 위험한 것 같아요. 네. 만약 소부장을 보실 때 보시더라도 4분기 혹은 다가오는 1분기의 실적을 보시고 실적이 따라오지 못하는 쪽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적이 집중이 되는 쪽에 저는 더
투자의 비중을 늘리신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펀더멘털이 탄탄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에는 정말 저희가 수익성만을 좀 생각하면서 달려갔던 증시라면 그쵸. 이제 조금씩 위험도 조금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김지연 연구원님은 지금 시장 그러면 전략 어떤 식으로 좀 잡는 게 좋다라고 보세요? 여전히 이제 뭐 앞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여전히 매크로 변수들은 다 해소되지 않은 상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동의는 네. 어쨌건 유가나 이제 금리나 달러의 수준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전에 이제 전고점에 거의 도달을 했었기 때문에 예. 3월 초부터 이제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한국이나 신흥국 증시들이 좀 유의미하게 조정을 받았었다고 그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 들어서 그런 반도체의 펀더멘탈 이벤트, 바텀업 이벤트들이 이제 포진을 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좀 시장이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어제 오늘 이제 유가가 좀 유의미하게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좀 그런 매크로 단에서의 요인들이 좀 주가를 누르고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의구심이 없는 상태고 네. 전자나 닉스 같은 경우는 3월 들어서도 계속해서 이익 추정치는 상향 조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익보다는 유가나 이런 매크로 변수에 조금 더 좌우되는 시장의 컬러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고 한다면은 반대로 말하면 이제 유가가 하락을 한다면 다시 반도체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어제 오늘 같은 흐름들은 좀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 긍정적이었다고 보고 있고 이제 뭐 내일 마이크론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을 일부 선반영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이런 좀 강한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가가 뭐 비교적 안정세에 들어갔기 때문에 시장도 일단 더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바로 마이크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전략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사진엔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리사수 CEO도 있고요. 일정이 빡빡하다 하더라고요. 오전에 이제 네이버도 만나고 평택도 가고요. 이재용 회장과 함께 뭐 회동을, 저녁 식사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리사수도 좋지만 지금 마이크론 실적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지연 연구원님. 자, 이제 일단 어제 GTC에 이어서 분위기 확실히 좀 좋아졌습니다. 이제 내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어디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계십니까? 관전 포인트로. 마이크론 실적 그렇죠. 좀 어느 정도의 톤을 맞춰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서프라이즈의 강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강도 있기는 자체. 합니다. 그래서 뭐 어제 미 증시에서도 이제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 같은 메모리 업체들이 좀 강하게 올랐었고, 근데 뭐 여기서 더 놀랄만한 그런 데이터를 이제 보여준다면은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을 하겠지만 상승 여력은 어느 정도 좀 닫혀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왜요? 뭐 선반영한 측면이 많이 크고 올라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이익 추정치가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이벤트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네. 확인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좀 확산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GTC 이벤트에서도 좀 주목을 받았던 부분들은 결국에는 전력망이라든지 아니면은 통신 장비 업체들의 주가들이 그동안 좀 좋았던 부분들 아니면은 전기전자 부품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가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중소형주로의 확산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부장 쪽으로 확장이 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내일부터 컨콜에서 정말 강력한 뭔가 호재성 코멘트가 없으면 수요에 대한 부분들에 의구심이 남아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좀 불식시켜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호, 알겠습니다. 좀 강한 톤이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김지연 연구원이 보셨을 때 내일 그 마이크론은 어디에 좀 힘을 줄 것 같아요? 뭐 HBM4에 되게 뭔가 힘을 줄 것 같은가요? 아니면 뭔가 지금 디램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쪽에 좀 강조를 할 것 같나요? 뭐 이번 GTC 이벤트에서도 그 주목을 받았던 부분들이 낸드 신제품에 대한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뭐 그쪽에 대한 메모리 내용들이 좀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김태성 본부장님. 네. 내일 뭐 이제 마이크론 숫자가 잘 나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숫자 잘 나오는 건 말할 것도 없잖아요. 네. 더 궁금한 건 이제 내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끝나면 다음 달 초가 되면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벤트 플레이는 좀 열려 있다고 보십니까? 이벤트는 매일매일이 지금 이벤트가 아닐까요? 그렇죠. 다이나믹한 시장이죠. 네, 근데 네. 이제 아마 내일 실적 발표 내역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영업이익률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클 겁니다. 영업이익률. SK하이닉스는 혹은 TSMC는 이런데 이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까지도 만약
꿈의 이익률 50%. 50%. 이것을 넘어가게 된다면 아마 시장에서는 뭐 여전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네. 이 영업이익률 50%라는 것은 매출의 절반이 이익으로 남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의 어떤 추정치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그것보다 꺾이지 않는 가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증설은 하지만 증설한다고 대놓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디램의 가격이 꺾이면 혹은 낸드 가격이 꺾이면 매출이 줄어드는 건 아닌데 투심이 조금 흔들릴까 봐. 그래서 지금 증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한 건 벌어들인 매출의 일부 투자는 계속 유지하겠다. 그런데 작년 대비 지난 4분기 벌어들인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러면 직간접적으로 증설에 대한 혹은 투자에 대한 금액도 엄청 커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가는 어떤 식으로 될까요? 사실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이제는 삼성전자구나 했는데 오후의 분위기는 SK하이닉스에 더 힘이 실렸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제게 물어보면 저도 대답하기가 곤란한 것 같고요. 그럼 둘은 그냥 계속 같이 간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같이 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장 초반에 출발은 어느 차이점에서 나왔냐면 첫 번째로는 GTC 2026에서 엔비디아가 삼성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고 HBM4 7세대 제품은 지금 삼성전자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HBM3 8단 12단에서 하지 못한 한을 HBM4에서 삼성전자가 좀 풀어낼 수 있겠다라는 골자가 조금은 더 먹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 투자자분들도 다 같은 마음 아닐까요? HBM4로 넘어간다 그래서 HBM3 8단 12단 이제 안 쓴다? 이게 아니죠. 아니거든요. 네. 8단과 12단을 충분히 쓰면서 HBM4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데 과연 SK하이닉스가 그걸 못 따라갈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좋고 SK하이닉스도 좋은데 각각 지금 약간의 단점들이 좀 있어요. 단점? 삼성전자는 뭐가 단점이냐면 아직 수율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3 이 8단 12단을 통해서 수율에 대한 데이터가 혹은 노하우가 지금 가득 쌓여 있는 상황인데 네. 만약에 삼성전자가 실제로 HBM4의 양산에 들어갔을 때 수율이 몇 프로인지 아직은 이 부분은 좀 미지수. 그럼 SK하이닉스는 또 뭐가 있냐면 미국에 공장이 없습니다. 지을 지을 예정인데 지금 삼성전자와 없다고 삼성전자는 이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라 네. 혹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뭐 여러 가지 대외 변수가 또 SK하이닉스에게는 혹시 모를 또 변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둘 다 완벽하게 퍼펙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 그렇죠. 네. 지금- 올라가는 기업이 네. 좋은 기업 이렇게 예, 보시면 될 맞아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기업이 오늘 뭐 삼성전자가 한 2% 올랐는데 하이닉스가 막 더 올라갔으면은 우리가 그때 이런 이야기 해도 좋은데 오늘 뭐 7이나 8%나 뭐 다 같이. 비슷비슷하게 좋게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이런 질문을 또 김주현 연구원님께는 들어보고 싶은 건 궁금한 건 이거예요. 오늘 수급 지금 나왔어요. 외국인이 오늘 매수했잖아요. 하이닉스를 오늘 5,900억 원을 샀고 삼성전자는 2,800억 원 샀습니다. 주가 차이는 그래도 수급 차이는 거의 2배 가까이 난단 말이죠. 외국인은 하이닉스를 좀 더 선호할까요, 지금? 뭐 단순히 이제 수급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닉스에 대한 그 매도 강도가 더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삼성전자를 산다는 거는 사실은 코스피 자체를 산다는 그 베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국내 그 한국 증시를 산다는 본격적으로 지금 약간 사고 있진 않을까 간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간을 나타나. 보고 있다. 뭐 그런 이제 오늘 이제 FMC도 있고 마이크론 실적도 앞두고 있으니 뭐 그 뒤에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더라도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퓨어한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SK 하이닉스에 조금 더 매수세가 집중이 됐다고 볼 수는 있겠죠. 뭐 한국을 산다기보다는 반도체를 사고 있다라고 뭐 우리가 좀 그렇게 해석을 해볼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김전 연구원님이 이 스프레드가 좀 넓어질 수 있다 반도체 단에서 소부장 쪽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소부장이 움직인다면 앞서 김태성 본부장이 이제 펀더멘탈 탄탄한 쪽을 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만 딱 중요한가요? 따로 중요하게 보시는 포인트가 있으실지요? 아무래도 요새 ETF 수급에 대한 그 이슈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이제 어느 운용사에서 어느 ETF를 출시하는지도 좀 이제 많이 공모 ETF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이제 지난주에 코스닥
ETF가 첫 출시됐었던 네. 액티브 ETF가 출시됐었던 그거를 계기로 이제 이런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따지면은 수급적인 이런 패시브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소부장 쪽에서는 그 여러 ETF들이 있잖아요. 반도체 ETF도 있고 거기 네. 안에 레버리지도 있고 탑10 반도체 ETF도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일수록 그런 패시브의 일격들이 영향력이 있잖아요.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좀 시총 상위주 위주로 좀 강세를 보인 측면이 컸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하고 초반에 이제 유가가 한 70에서 80달러 정도 갔을 때는 당연히 이제 에너지나 운송, 화학, 정유화학 이런 업종들이 이제 가장 먼저 급등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유가가 90달러 가면서 전면전이 확산이 됐을 때 방산주가 같이 갔잖아요. 근데 방산주랑 같이 반도체 중소형주가 또 좀 그때 이제 주간 수익률을 보면은 굉장히 아웃퍼폼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결국에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고 그때 이제 전자 닉스가 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이제 대안으로서 그동안 이제 많이 못 올랐거나 패시브 그런 편입 이벤트들이 있는 그런 중소형주 위주로 좀 올랐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소부장 쪽도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걱정은 되는 건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이렇게 오늘처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좋은 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수급 쏠림은 살짝 걱정이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얘네가 좋을 때 다른 종목들이 같이 못 갈 때가 좀 많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다른 섹터들이 좀 이해는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보내주자 일단. 네. 보내주고 그러니까 밀어주고.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 거죠. 단순히 많이 빠져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주가가 그들의 영업이익 추정치보다 낮으니까 들어오는 상황이라서 이로 인해서 조금 소외받고 있는 뭐 대표적으로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급이 들어오다 말았어요. 들어올려다가 또 반도체로 돌아가는 상황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 종목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간의 좀 속상함, 이제 포모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이해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반도체와 AI 쪽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는 좀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소부장까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오늘 앞서 이야기한 듯이 삼성전자 주주총회도 있었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 자본시장 간담회가 지금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이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자사주 소각과 함께 오늘 금융주들 일부 종목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김전 연구원님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벤트가 이렇게 있을 때 한번 쏙 하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연속성은 참 해석하기가 어렵다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좀 좋아하는 류의 이슈이기도 하고 이런 주주환원이라는 부분이 네. 사실 삼성전자 그 배당 계획에 대해서는 3월 10일 지난주에 이미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확정을 해준 건데 근데 주가가 이제 반응을 했다. 삼성생명이든 아니면은 삼성물산 같이 이제 전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네. 그런 계열사들도 이제 같이 올랐던 거는 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주총에서 좀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외국인들의 그런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그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이 당연히 이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오늘자 기준 어제자 기준으로 한국 그 코스피의 그 선행 PBR 이제 봤을 때 1.5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1배 이하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던 게 맞아요. 이제 그게 레벨이 올라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주주 환원이나 소각 같은 부분들이 영향을 줬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어쨌든 이런 대외 변수, 외부 변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주가 원래는 이제 반도체랑 같이 증시 상승을 견인하던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 코스피 거래 대금이 일단은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거든요. 원래 60조 원까지 찍었다가 지금 한 20조 원 수준으로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1, 2월 달 실적이 이제 가장 피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좀 좀 이제 확산이 되면서 실적 시즌 때 가서는 좀 이제 매물이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뭐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배당을 위해서라도 좀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 좀 차별화된 흐름들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사주 소각 이슈로만 보면 금융주보다는 차라리 지주사 쪽을 보는 게 더 나은 걸까요? 그렇죠. 그 자사주를 사실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업종들은 대표적으로 뭐 증권이나 그런 지주사 애들이기 때문에 은행은 자사주가 뭐 거의 없고
뭐 그런 애들 이제 위주로 좀 이제 일시적으로 한 번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좀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서 또 김준 연구원은 이 우리나라 코스피 PBR이 1.5배까지 이제 올라왔다. 확실히 이쪽에 대한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여기까지 이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건데, 자, 근데 김태성 본부장 요거 네. 1.5배. 전 아직 성이 안 차거든요. 그러세요? 예, 이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뭐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너무 한 번 해버리면 나중에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상황. 그런데 아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앞단에서 돈을 워낙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큰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주주환원 정책을 펼쳐도 네. 크게 부담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더 크게 주지 못하는 이유는 이게 사업이라는 게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좀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 점진적으로 좀 늘려가는 것에 대한 어떤 방어 체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선이 모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쏠려 있죠. 이게 단순히 반도체 산업을 좀 제외하고 자사주 소각 이슈만 놓고 보더라도 이 두 기업만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두 기업이 이렇게 먼저 총대를 매줬으면 뒤따라서 지주사들 쪽에 한화도 충분히 볼만하다. 그리고 LS도 볼만하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비교를 해서 LG에게는 좀 미안하긴 하지만 이게 계열사가 돈을 좀 잘 번 상태에서 주주 환원 혹은 자사주 소각이 되어야 주주들도 마음 편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기업이 혹은 자회사 관계사가 지금 굉장히 힘든데 여기다 대고 주주 환원 많이 해달라, 배당을 많이 해달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그건 주주들도 좀 오버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그분들도 좀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 삼성전자와 SK를 좀 제외하고 보면 지주사 쪽에 누가 보더라도 한화 돈 잘 벌었죠. 그리고 LS 돈 잘 벌고 있죠. 뭐 HD현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주사들도 지금 소각 일정에 대한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뉴스화 되게 되면 또 시장에는 굉장히 수급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많이 돈을 벌어서 이런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이 더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가가 겹치면서 지금 시장의 시선은 에너지로 좀 가고 있는데요. 그쵸. 에너지주, 일단은 원전부터 좀 이야기해 볼까요? 김지현 연구원님, 원전은 이제 확실히 좀 영속성을 띠는 테마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뭐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어쨌든 가장 부각됐던 그 부분들은 에너지 안보와 자립이라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앞서서 그 유가 레벨 수준에 따라서 전쟁 발발 이후에 좀 어떤 업종들이 주간으로 강세를 보였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좀 세부 종목들로 보게 되면은 그게 극명하게 좀 나뉘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가가 이제 한 90달러까지 도달을 했을 때 이제 방산주가 같이 갔었고, 그 다음에 고유가 레벨이 지속이 되고 그 뒤에 이제 뒤따라서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낙폭과되었던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결국에는 거기 그 주가가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서 돈이 갔었던 곳은 결국에는 신재생 쪽이었거든요. 신재생과 원전 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초반에 전쟁 직후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일 먼저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지난주 흐름 같은 경우에는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아니면 현대건설 같은 그런 건설주들이 원전 밸류에이션을 좀 받기 시작하면서 로테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났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들이 이제 사실 원전 쪽에서 이익을 이제 제대로 내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이 가장 이제 저점을 지나고 이제 바닥을 지났다라는 그런 컨센이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밸류에이션이 이제 부각이 된 거고, 사실은 뭐 초반에 이제 못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수급이 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재생 쪽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전쟁 직후에는 하나솔루션이나 오시아이 홀딩스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올라갔었다고 한다면은, 네, 그 이후로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중소형주 단에서 많이 움직임들이 나왔습니다. 뭐 SK 이터닉스라든지 아니면은 LS 마린 솔루션 같은 좀 코스닥 중소형주 사이즈 쪽에서 이제 좀 상승세가 더 강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고, 뭐 전쟁이 유의미하게 그 협상이 진행되기 이전까지는 뭐 이런 좀 로테이션이 좀 빠르게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 이야기 좀 나누고 있는데, 연구원님 보셨을 때 우리나라 원전의 대장주 누구라고 보세요? 뭐 아무래도 주가 반응 속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쵸.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새 원전 좋다 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보면은 원전이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이 좀 괴리감이 듭니다. 다른 종목들에서 더 많이 움직이는 건데 이게 지금 무슨 현상이라고 보세요?
두산에너 그러니까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네. 중소형주 쪽에서 조금 더 모멘텀이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수주 기간이 거의 10년 이상 길고 이미 밸류도 많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대장주는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뭐 이제 신재생이나 아니 원전 쪽은 그 유럽 쪽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수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아니면 기자재를 납품하는 그런 중소형주 실질적으로 납품 그 수주가 나오는 그런 네. 중소형주 중심으로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단 뭐 SMR 하지만 실제로 지금 수익이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도 투자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수성 본부장님 오늘도 그렇고 최근에 원전 대장주는 우리 기술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주가가 장난 아니에요. 요새 거래대금도 제일 많이 터지는 것 같고요. 여기로 요새 좀 쏠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원전하면 종류가 두 가지죠. 대형 원전 그리고 SMR이라고 불리는 두 소형 개 원전. 나누시는군요. 근데 지금 소형 원전 계속 SMR 하지만 실제 SMR은 한 개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포함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쵸.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과 이탈리아 쪽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기존의 대형 원전 빨리 수리해서 돌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다 보니 보수까지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는 오히려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 그런데 우리 기술의 기업이 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만약에 혹시 모를 추후에 변동성이 나왔을 때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 잔고를 저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가스터빈에 이어서 스팀터빈까지 수주 받았잖아요. 이 스팀터빈이 시장 규모가 작지 않습니다. 가스터빈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스팀터빈이 원래는 미국의 전형적인 원래 하고 있었던 터빈 시장인데 네. 이걸 우리나라 기업이 뚫었다는 것에 의미를 좀 크게 부여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술력은 이제 확정을 받은 거죠. 두 번째 아마 굉장히 합리적인 경쟁적인 가격으로 뚫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단순히 한 기, 두 기지만 이 스팀 터빈에서도 수주 잔고가 늘어나게 되면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히려 사실 재무제표의 SMR에 대한 실적이 찍히면 저는 그때가 조금 불안한. 왜냐하면 지금 선반영이 되어 가면서 가스터빈이라고 하는 것에 수주 잔고가 쌓여서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여기에는 그렇죠. SMR에 대한 기대감까지 많이 붙어 있는 가격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SMR이 지어지면서 재무제표에 녹아들 때가 오히려 그때가 좀 걱정이지. 그 전에는 계속 두산 에너빌리티를 저는 보는 게 마음 편하고요. 네. 수익률적인 부분에서는 답답할진 몰라도 우리 기술을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만약 기자재 쪽에서 본다면 우진이라는 기업이 있고 우진 엔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이쪽도 지금 우리나라 국내 대형 원전사들이 만약 보수 설비에 들어가면 부품사를 또 공급하는 기업이라서요. 이 밸류 체인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안정적인 기술로는 뭐 뻔하지만 한전 기술. 한전 기술. 네. 근데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말씀해 주시는 건 지금 현재 SMR보다는 대형 원전에 들어가는 기자재들 그쪽 부분을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미국에 있는 원전 주식만 봐도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다 지금 바닥인데 카메코만 그래도 버티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힌트가 또 하나 나온 게 건설주가 움직였죠. 근데 네. GS건설 왜 움직인 겁니까?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전이라기보다는 해외 플랜트가 이렇게 되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근데 지금 GS보다도 오늘 현대건설이 거의 6% 가깝게 올라갔고 대우건설이 최근에 보면 거의 대장이잖아요. 네. 오히려 저는 우리 기술보다는 대우건설을 추적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 수주 잔고가 늘었어요. 재작년 말보다 작년까지만 해도 수주 잔고가 늘었는데 그 수주 잔고 안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건설업의 비중이 높아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수주가 어디서 나왔느냐? 아마 원전 관련된 수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대우기술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현재 긍정적이라서요. 대우기술 대 우리 대우건설? 기술, 대우건설 대 우리 기술이라고 하면 대우건설. 네, 보겠습니다. 이름 헷갈리시는 것도 이해가 가요. 네. 대우 건설이 아니라 대우 원전 같은 그렇죠. 느낌이 네.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혹시 신재생은 좀 어떻게 봐야 될지도 궁금한데 연구원님 계속 태양광 에너지들이 좀 더 잘 가다가 오늘은 풍력 에너지가 태양광보다는 조금 더 힘을 받는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로테이션의 섹터 로테이션의 일환이라고 이제 보고 있고 초반에 그렇게 유가가 전통 에너지 가격이 그렇게 급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원으로서의 그
밸류가 이제 원전에서 신재생까지 확대가 된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미국에서는 특히나 풍력보다는 태양광의 비중이 더 크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밸류체인 그럼 태양광 쪽은 이제 중국이 사실은 다 하고 있는데 그 미국에서는 어쨌든 그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혜를 이제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로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태양광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이제 풍력까지 같이 움직인 그런 흐름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입장에서도 그 물가를 잡아야 되는 그 중간 선거 이전까지 물가를 잡아야 되는 그 니즈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신재생이든 뭐든 간에 그런 에너지 관련된 그 정책들을 계속해서 좀 푸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뭐 에너지 자립이나 안보라는 측면에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그런 관련된 뭐 정책들을 이제 좀 하반기 들어서 이제 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역시도 이제 6월달 예. 지방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 전까지 좀 유의미한 정책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정책 부분에서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요새 오른 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네. 신재생 에너지가 부각을 받아서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당장에 이제 조만간 종식이 된다면 신재생 에너지는 반대급부로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아무래도 좀 단기간에 빠르게 과열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뭐 예측이라기보다는 대응의 영역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대응의 영역. 맞아서 뭐 만약에 이제 그런 미국이나 이란 쪽에서 유의미한 협상이 나오면서 그리고 지금 유가가 또 지나치게 급등을 한 것도 좀 이제 어느 정도 투기적인 세력이 붙어 있는 측면이 있다고 네. 좀 이제 예상 좀 보고 계시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뭐 만약에 이제 유가가 급락을 하게 된다면은 같이 이제 좀 신재생 주식들도 좀 빠질 가능성이 높지 네.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참 이 대응의 구간이라는 게 참 어려운 말이긴 한데 좀 우리 정리해 본다 뭐 이런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방산을 샀어요. 제 신재생을 샀어요. 한 10%의 수익이 나오면 그때 정도는 좀 치고 나오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뭐 본인의 그 손절 그 라인들을 설정을 해놓는 게 지금 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네. 왜냐하면 워낙에 로테이션이 빠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잘못 엇박을 타면은 이제 좀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뭐 그 같은 업종 안에서도 그 종목들 간에 이제 너무 밸류 그 실적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오른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롱숏 플레이도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이제 반영이 맞아요. 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김세동 본부장이 보셨을 때 신재생 에너지가 근데 연속성을 어떻게 추세를 어떻게 바라볼까? 왜냐하면 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신재생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추측이 많거든요, 요새. 근데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지기 전부터 하나솔루션과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았던 거고요. 에너지가 이제 각광을 받았던 건 결국엔 AI 산업에 대한 확장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방향성은 그 전에 정해졌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속도를 더해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트럼프가 중간 선거의 결과가 안 좋다라는 골자로 보기에는 신재생을 베팅한다. 좀 그렇고요. 예. 일단 그래도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트럼프 행정부는 폭력을 좀 싫어한다. 그렇게 보면 맞아요. 폭력은 아무래도 이제 공사기관이라든지 자금 투입 대비 효율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닌 누가 보더라도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를 참고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라 폭력적은 우선 가장 불확실성이 크다. 네. 그러면 이쪽은 좀 조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게 원전과 태양광인데 원전은 뭐 말해 뭐해 그렇죠, 것 말해 뭐해. 같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낙수 효과를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봤는데 해외 쪽과 국내 모두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 보이는 것은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으로 보입니다. 하나솔루션 OCI 홀딩스보다는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죠. 그들도 좋지만 왜 그러세요, 갑자기?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저는 더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그동안의 아쉬움은 해외 매출 비중이 많지 않아서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 4분기 성적표를 다 까보니까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해외 매출 비중도 늘어났고요. 여기에 또 앞서 연구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우리나라도 정책적인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게 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종목이 네. HD현대 에너지 솔루션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또 현대가 이제 서쪽에 공장 세개 짓잖아요. 네. 거기에 인프라도 아마 이쪽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맡을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에너지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에너지가 올라서 오늘 롯데케미칼이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유가가 올라서 사실 석화 쪽 섹터는 원가가 올라가면 여기가 오히려 마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오늘 오히려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도 좀 나왔습니다. 본부장님 이거 이러다 말 흐름으로 보시나 아니면은 석화 쪽에 뭔가 구조 조정을 지금 지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뭔가 좀 이제 나올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시나요? 사실 최근 시장은 상식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네. 많거든요. 그러니까 간밤에 어떤 또 현상들이 있었냐면 델타항공을 포함한 항공주들이 유가가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영이 올라갑니다. 된다. 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화학주들이 올라가는 걸 그렇게 막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올라간다 이게 아니고 네, 예.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화학주들은 구조조정, 그러니까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있기 시작한 게 벌써 3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다가오는 분기부터는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시기는 왔거든요. 만약 숫자를 봤는데 지난 4분기보다 개선이 됐다. 그러면 우선은 유가의 스프레드라든지 리드 타임 그거를 좀 제외하고 주가는 반등력이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의 가장 그러니까 개선이 되어야 되는 포인트는 수요의 증가입니다. 수요가 늘어나야 이게 뭔가 판가를 전가를 하더라도 전가를 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중국 쪽에서 3월 양해가 지나가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결국 내수 소비 촉진이라든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거든요. 네. 실제로 그게 효과가 발휘하려면 지금부터 4월 중순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내수 소비가 중국 쪽에서 뭔가 살아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 2분기까지의 석유화학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세는 조금 더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오늘 아주 척척 박사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야기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뭐 이제 로킷 헬스케어의 좋은 소식도 있었고 모처럼 또 제약바이오 좋은 소식과 함께 그리고 최근에 수급으로 엄청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어가지고 뭔가 한 방이 더 나올 것 같은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김지원 연구원이 이렇게 보고서를 항상 이렇게 매일 데일리로 가끔 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어제 봤던 내용은 반도체 투톱은 그대로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AI 인프라 확장에 대한 것들 가져가고 에너지 이쪽 이야기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주제들 딱 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여기 있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포함하기 조금 리스크하다는 게 좀 있을까요?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개별주 이슈로 등락을 보이는 게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또 이제 바이오가 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수익률로 보면 3월 지금 전체 절대 수익률로 보면 바이오도 건강관리 업종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코스피 대비로는 굉장히 아웃퍼폼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그 말인즉슨 지금 팔 사람은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이제 2월 상승장에서 이제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팔 사람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근데 이제 생각보다 뭐 모든 이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죠.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원하게 이제 코스닥이든 아니면은 시총상위 바이오주들이 이제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금리나 유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전히 상단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금리에 민감한 업종이기 때문에 바이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오르기에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ETF 상장 이벤트가 이제 3월 10일부로 이제 소멸이 된 이후에 외국인들을 주간으로 좀 팔았습니다. 근데 코스닥을 팔았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시총 상위주 위주로 이제 팔았을 맞아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바이오가 또 힘을 쓰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었고 또 이제 지난주에 상장했던 그 ETF 두 가지 ETF의 그 성격이 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순으로 이제 좀 담은 측면이 컸었고 그쵸. 삼성 자산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코스닥 150 외에 다른 중소형주를 이제 담은 측면이 컸었는데 성우전자. 그 전후로 해가지고
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제 중소형주로 많이 쏠리게 된 그런 네. 계기가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코스닥 지수가 생각보다 지금 못 가고 있고 다만 이제 다들 주목을 하고 있는 게 그 4월에 있을 AACR이라는 그 학회인데 그게 초록이 지금 3월 중순에 이미 공개가 됐기 그쵸. 때문에 그걸로 지금 뭐 알지노믹스라든지 아니면 메지온 같은 종목들이 반응을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서 뭐 시총 상위주보다는 여전히 이제 모멘텀 있는 개별주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보다는 이제 좀 그 초록 공개처럼 이렇게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쪽을 주목해봐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근데 김태성 부부장이 아까 이제 김 전 연구원이 또 얘기해 줬어요. 금리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해 줬는데 지금 사실 뭐 FOMC 하는 거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오늘. 하도 묻혀가지고. 근데 FOMC 지금 뭐 금리 인하 절대 안 하는 걸로 결단이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가 요즘 좀 잘 간다? 이건 지금 유동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섹터 자체 기대감이 현재 진짜 커서일까요? 그러니까 덜 빠졌고 오늘 한번 움직인 걸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반도체 이야기, 전력 인프라 이야기, 에너지 이야기하면서 좋은 이야기만 했는데 불편하지만 G2G 바이오 이야기는 좀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G2G 요? 하고 가면 너무 말이 많아요, 요새. 네. 이제 G2G 바이오는 뭐 기술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업과 주주와의 신뢰관계가 조금 무너졌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월달에 기관 투자자로부터 1,500억의 이제 자금 조달을 했는데 방법이 750억이 12, 네. 그리고 또 750억이 이제 우선주로 이렇게 1,500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750억 제가 10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금 조달이 잘 돼서 이제 잘 되나 보다 공장을 증설을 한다는데 쓰니까 이게 뭔가 글로벌 빅파마하고의 연결고리가 진짜로 있나 보다 투자자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는데 노보노디스크가 아니라 웬 삼성? 이렇게 된 거예요. 조금 예, 네, 맞아요. 에피스홀딩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성 에피스홀딩스와 지금 계약 체결된 게 전혀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작은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워낙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올렸던 그런 뉘앙스하고는 조금 다른 결과값이 나왔고 여기에 플러스 또 삼성 쪽에서 200억의 시비를 또 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환가액이 하향 조정되면 계산을 해보니까 약 8만 원 초반대까지도 주가가 밀려도 그들은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12만 원, 13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10만 원도 깨지고 9만 원도 깨진 상황인데 지금 G2G 바이오 같은 이런 기업들은 떨어지는 칼날을 막 덥석덥석 잡기보다는 맞아요. 우선은 확인을 한 후에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앞서 이야기 주셨던 뭐 초록 그 앞둔 메지온 같은 기업들도 좀 확 떨어지잖아요. 네. 이쪽보다는 그래도 상승 기조를 이어가는 기업들 아니면 상단 쪽에서는 알테오젠이 이제 넘어가니까 에이프릴 바이오,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좋잖아요. 이쪽을 하시든 아니면 숫자를 보고 끝까지 추적이 가능한 셀트리온을 편안하게 하시는 게 가장 마음 편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솔루션까지 내려주셨고 G2G 바이오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G2G 바이오가 뭐 텔레그램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뭐 되게 IR에서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막 되게 그 성실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좋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 CB를 발행한 다음에 적절하게 그 투자자들이 눈높이에 맞췄어야 되는 건데 이걸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는 주가 하락을 좀 야기시킬 수밖에 없었다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전 그런 생각도 해요. 이게 최근에 제약바이오의 섹터에 좀 크랙을 준 게 알테오젠도 그랬고 ABL 바이오도 악재가 터졌잖아요. 근데 사실 G2G 바이오가 그 두 기업급은 아직 안 되니까 지금 시장 섹터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은 좀 안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부담은 뭐냐면 개인 투자자분들 아마 시청자분들도 공감하실 텐데 제약바이오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기업이 되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스터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다 보니까 맞아요. 보면 볼수록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 주가의 본질 가치는 기술을 팔아서 돈을 얼마만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한 마일스톤의 규모 이런 것들인데 이게 따라오지 못한다면 장중에 언제든지 변수는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바로 제약바이오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년 이제 하반기쯤에 수급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진짜 그럼요. 좋았습니다. 한 3달 내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사실
뭐 기술도 기술이지만 네. 수급 영향으로 기다리시는 투자자분들이 꽤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과 같은 그림은 올해는 좀 어렵다고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마다 좀 다를 것 같긴 그럼 해요. 어렵네요. 지금 예.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일라릴리나 노보노디스크 조정이 좀 셌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기대해왔던 비만 당뇨 쪽에 펩티론 혹은 D&D 파마텍 이쪽도 또 쉽지 않고 그런 상황이라 제약바이오는 일부 스토리라인이 완벽하게 나온 쪽을 기다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좀 더 확실한 모멘텀이 있어야만 제약바이오에 투자할 가치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채팅창에는 김태성 본부장 숨 좀 쉬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또 올라왔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시인사이트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지현 연구원, 김태성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애프터마켓 브리핑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5,900선을 되찾았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로 처음인데요. 반도체주 급등으로 코스피는 5% 상승하며 5,92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2% 넘게 오른 1,164선에 장 마쳤습니다. 현재 애프터마켓 분위기는 어떤지 시세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입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마이크론이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오늘 국내 IT 투톱도 흐름 좋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오늘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소각과 또 추가 배당 소식에 주가가 반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20만 7,500원입니다. 7% 넘게 오르면서 20만 원 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8.66% 오름세입니다. 현재 105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장 마감 전에 삼성전자 노조가 93% 넘는 찬성으로 5월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주가 추이는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하이닉스도 3월 25일에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데 이 기대감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체결한 6조 원 공급 계약의 주인이 테슬라였다는 점이 전해졌는데요. 오전장에 반짝 시세가 올랐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 마감 전에 다시 시세를 조금 회복하면서 현재 0.92% 오름세입니다. 38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률 1위에서 5위 종목들 보겠습니다. 로킷 헬스케어가 강세입니다.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AI 신장질환 예측 솔루션이 미국에서 정식으로 출시되는데요. 이 라이선스 계약의 로열티가 18% 고율로 책정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도 연일 급등세입니다. 현재는 14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150에 편입될 기대감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정규장 마감 후에는 인베니가 시세 분출합니다. 자사주 소각 공시를 낸 영향입니다. 또 오늘 정규장에서 전반적으로 MLCC 관련주들의 시세가 좋았는데 NXT에서는 사막 콘덴서 주가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SL과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정규장 마치고 실적을 발표하면서 실적 호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률 순위권 종목들입니다. 필옵틱스가 현재 하락률 1위입니다. 6.72% 밀리면서 43,0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5일에 주주총회를 앞두고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면서 주가가 급락세입니다. 그래도 NXT에서 낙폭을 다소 줄이고 있습니다. 안트로젠도 연일 급락세입니다. 기업 설명회 발표에 따르면 알로스템이 일본 호생성 최종 심의를 통과했고 또 올해 7월에는 제품 출시가 예정돼 있는데요. 다만 시장에선 재료 소멸로 받아들이면서 그간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트로젠 5.71% 밀리면서 43,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량 동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미래에셋생명의 현재 거래량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자본시장 간담회가 현재 진행 중인데요. 자사주 보유량이 많은 보험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래에셋생명 4% 넘게 올라가면서 18,2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특수 배터리 기업인 비트롤셀도 주가 뛰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드론과 미사일에 쓰이는 배터리를 공급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영향입니다. 현재 비트롤셀은 13.29% 오름세입니다. 28,550원입니다. 그리고 어제 대부분의 종목이 윗꼬리를 달고 마감했는데 SK 이터닉스만이 굳건한 시세를 보여줬죠. 오늘도 4.43% 추가적으로 오르면서 42,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프터마켓 흐름부터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열리는 뉴욕 증시는 안자은 캐스터와 함께 대비해보시죠. 지금까지 애프터마켓 브리핑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방향성을 확정하지는 못한 채 신중한 반등에 나섰습니다. 간밤 지정학적 갈등이 다시 대두되면서 유가가 상승했지만 그래도 호르무즈 해협이 조금씩 풀리고 있다는 소식과 기술주 강세 3대 지수 조심스럽게 반등 이어갔습니다. 그럼 주요 이슈들 살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의 도움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밝히면서 중동 긴장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가운데 AI 산업에서는 오픈 AI가 사업 전략을 전면 수정하며 승부수를 던졌고요. 메모리 업황 기대 속에 마이크론은 시가총액 5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 동맹국들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나토는 물론 한국과 일본, 호주까지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청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미국은 세계 최강국으로 단독 대응이 가능하다며 도움이 필요 없다고 강조했고요. 이란의 군사력을 이미 초토화했다며 군사적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EU 안에서 무력을 담당하는 이 프랑스마저 거절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 시간 17일 현재 상황에선 절대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우리 정부도 역시 이 공식적인 파병 요청은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반면 아랍에미리트는 작전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이스라엘은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의 사무총장인 알리 라리자니를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국민에게 정권 축출의 기회를 주려는 전략적 목표의 일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아랍에미리트를 향한 보복 공격에 나서면서 이 전선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이 같은 긴장 속에 국제유가도 다시 상승했습니다. WTI 3% 넘게 올랐고요. 브렌트유도 3% 넘게 오르며 103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산업계 소식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챗 GPT의 개발사 오픈 AI가 산업 전략을 전면 개편합니다. 핵심은 기업용 AI 시장에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시모 CEO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줄이고 이 생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영상 생성 AI 소라나 브라우저 사업들은 축소하고 이 코덱스나 GPT 5.4 같은 기업용 기능 중심으로 재편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변화 배경에는 엔트로픽의 빠른 성장세가 있었는데요. 클로드를 앞세운 엔트로픽이 기업용 AI 시장을 선점하면서 오픈 AI 역시 이 사모펀드와 협력을 확대하고 또 기업 고객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두 기업 모두 IPO를 앞두고 있는데 기업 가치는 오픈 AI 약 8,400억 달러, 엔트로픽은 3,800억 달러로 평가됩니다. 한편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초대형 기술주 반열에 합류했습니다. 마이크론이 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힘입어 시가총액 5천억 달러를 돌파한 건데요. 메인마켓에서 4.5%, 애프터마켓에서도 3% 넘게 강세 이어갔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루빈의 HBM4를 공급한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크게 자극한 걸로 분석됩니다. HBM 시장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합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마이크론 3사가 주도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디램 공급 부족은 2027년까지 이어질 거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가 메모리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경우 수요 둔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내일 나올 마이크론의 실적도 확인하시죠. 이어서 오늘장 일정도 살펴볼까요? 오늘은 PPI와 내구재수주 원유 재고 등이 발표됩니다. 또 FOMC 기준금리 결정이 오는 새벽 3시에 진행되는데요. 바로 이어서 30분 뒤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장에서는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이후 한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과 경제 전망 요약이 향후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전략이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On a year-over-year basis, non-farm productivity is up 2.8%, which is above trend, and we think it's going much higher, maybe 4, 5, 6%, based on these new productivity tools. And it's not just AI, it's the convergence of AI with many other technologies, that autonomous mobility. So if we're talking about robotaxis, the productivity, the unlock there is huge. We're going to see 10 to 12 trillion in revenue generation within the next 5 to 10 years from almost nothing now. That is going to be a needle mover in terms of GDP. AI로 인한 생산성 확대 기대와 고유가와 고환율 우려가 공존하는 시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우리은행 민경원 외환시장운용부 선임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고유가 고환율 아예 오프닝에서부터 나왔는데 그러면 유가와 관련돼서 중동부터 좀 짚어볼까요? 중동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어떤 식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건지 저희가 어느 쪽에 포인트를 좀 줘야 되는 건지 여기부터 좀 시작해 볼게요. 일단 지금 중동 관련된 리스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원자재, 특히나 원유를 중심으로 한 이 원자재들의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네. 그러니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그 트라우마를 시장에서 떠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특히나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인플레이션에 시달렸었는데 그것과 유사한 상황이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공급되는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좀 피해가 커질 수도 있겠다. 네. 경기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을 거야. 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2022년처럼 고유가나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인상할 수도 있겠구나. 이쪽에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활동 둔화가 더해지면서 네. 저희가 이 조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쵸. 그거에 대한 이제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하다 보니 당연히 기축통화국인 달러, 특히나 기축통화 내에서도 달러가 가장 강해지는 그림. 그리고 다른 원화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들은 좀 약세 압력이 커지는 이런 그림으로 귀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략 1시간 전쯤 오늘 장 마감 때는 1,485원, 10원 오전 정도 오늘 내린 환율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1,483원까지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 불거졌을 때 1,500원까지도 잠깐 주간 거래에서 찍고 내려왔잖아요. 지금 좀 안정세로 들어갔다고 보십니까? 어느 정도 안정되는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중동 관련된 요 리스크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상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고 오늘 장중 움직임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이라크가 터키 송유관 통해서 이제 우회 수출로를 우회 수출을 통해서 원유를 수출하겠다라는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기사가 보도됐는데 이것 때문에 국제유가가 아시아에서 빠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이제 상승 쪽으로 탄력을 많이 받았고 네. 거기에 이제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환율이 하락하는데 좀 굉장히 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도 환율 시장도 지정학적 리스크에는 조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번 한 달 전쯤에도 출연해 주실 때도 사실 환율이 엄청 문제였었는데 이번에는 또 환율이 한번 치고 올라갔을 때 보니까 무엇보다 달러 인덱스가 같이 올라갔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는 달러 인덱스가 100을 하회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화 가치가 좀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달러 인덱스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이걸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가 결국 스태그플레이션 충격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 보다 보니까 저희가 흔히 뭐 달러 스마일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뭐 전 세계 경기가 침체로 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화 쪽으로 네.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 어. 요 오래된 시장의 이론이 다시 한번 작동한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니까 자료도 갖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보면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근데 이제 요 달러 지수가 어제는 하락했다라는 차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건데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FOMC 관망 속에서 유가 상승이 좀 제한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상승하기는 했지만 더 치고 올라가거나 이런 건 제한적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빠졌고 국채 금리가 빠지면서
주가 입장에서는 금리가 올라가면 뭐 제가 주식 전문은 아니지만 예.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진다라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밸류에이션 부담이 약해지고 주가가 올라가니 상대적으로 달러가 하락하는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이 된 거죠. 앞서 이제 지정학 리스크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면서 네. 기축 통화 중에서도 가장 저희가 뭐 큰형님격인 안전자산. 달러가 세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됐다는 것 자체가 네. 요 스태그플레이션이 걱정되니 달러를 사야 돼. 요 로직을 이제 흔들어 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도 올라가고 달러도 하락하는 이런 그림이 밤사이에 연출된 배경엔 아무래도 유가의 안정화되는 그 그림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달러 인덱스도 지금 다시 100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현재 네. 상황으로는. 그러면 달러를 매수해야겠다라는 움직임은 조금 다시 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뭐 옵션 시장을 중심으로 네. 최근에 이제 콜옵션을 매입을 많이 하면서 아. 달러 원 환율의 추가 상승을 해지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 부분도 밤사이에 달러가 빠지고 100 언더로 내려오니까 네. 좀 진정되는 분위기가 됐고요. 너도 나도 콜옵션을 사다가 그게 좀 잦아드는 이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원화 입장에서도 이제 100을 하회한 게 어느 정도 하나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요인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들으면서 제가 머릿속에서 약간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래도 지금 아직도 달러나 그러니까 환율 자체의 상방 요인들이 계속 좀 짓누르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일단은 사실 뭐 기승전 호르무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 관련된 요 이벤트에 약간 둔화라고 하셨지만 둔감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정도다. 피로도가 높아진 거죠. 그러다 정정 보니까 잘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이제 이벤트에 반응을 하다 보니 오늘 이라크가 터키를 통해서 원유를 우회 수출을 한데 여기에 상대적인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게 이제 유가 하락과 위험선호 회복으로 이어진 건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좀 더 우리가 길게 봤을 때 오늘 하루는 이렇게 반응을 했지만 네. 길게 봤을 때는 이란 전쟁이 뭐 조기에 종결된다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제때 출구 전략을 만들어서 빠져나온다거나 그쵸. 이런 게 확인되지 않으면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고 네. 그게 장기화되는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저희가 이제 외환 시장에서도 여전히 고환율이 유지될 리스크는 남아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과거에 이제 네. 작년에도 10일 전쟁이 있었고 2022년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것도 제가 장표 차트 하나 가지고 왔었는데 네, 자료랑 같이 볼까요? 네,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네.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렸었어요. 이게 안정화되는 데까지. 문제는 이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뭐가 문제였냐면 유가는 한 달 뒤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데 예. 그 이후에 예. 곡물 가격 상승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 뭐 포크 사이트 같은 러시아에서 주요 생산하는 원자재 가격들이 안정이 안 돼서 뭐 전방위적인 인플레이션 확대로 이어졌던 선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많은 이제 주식 전문가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헬륨이라든지 아니면 비료 생산에 필요한 황 이런 원자재들이 지금 수출이 중동 쪽에서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추후에 2022년처럼 뭔가 연계돼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위험의 전이 요거를 저희가 좀 염두에 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원화 가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기 전에도 사실 뭐 달러원 환율이 낮은 상태는 아니었잖아요. 1,400원을 충분히 또 상회하는 상태였고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니까 1,500원도 확 올라가고 일각에서는 뭐 1,400원 뉴노멀 넘어서 1,500원 뉴노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일단은 지금 현 시점에서 전쟁 직전을 보시게 되면 환율이 1,420원대까지 내려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중동 리스크가 터지면서 급등하기 시작을 한 건데 이 부분은 지금 펀더멘탈하고 괴리가 일단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주요 펀더멘탈인 수출하고는 확실하게 괴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예측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대외 지정학 리스크가 터진 거기 때문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 달러 지수가 100을 상회할 정도로 시장에서 충격을 크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원화 입장에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환경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장기화된다고 해도 저희는 1,500원을 넘어서서 뭔가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이뤄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예. 지금 우리나라는 달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넘쳐나요. 네. 이 넘쳐난다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로 달러가 많기 때문에 이 물량이 외환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공급만 돼준다면 예. 뭐 과거 경제 위기 상황이나 금융 위기 상황처럼 달러가 없어서 달러가 가치가 희소해지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그림은 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네.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달러가 많다라는 거는 어떤 걸 근거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장 확실하게 시청자분들이나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은 네. 한국은행 들어가서 통계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오. 거기서 개인들은 이제 좀 투기성이 짙다 보니까 기업들의 이제 외화예금 계정 얼마나 들고 있냐를 보시면 될 텐데 예. 그게 작년 연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대치거든요. 1,000억 달러. 그만큼 기업들이 작년 하반기에는 달러를 팔지 않고 들고 들어와서 수출 대금 받은 걸 은행에 맡겨놨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게 올해 1, 2, 3월에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장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움직임이 네. 확인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수출업체들이 봐도 1,500원을 넘어갈 수 있는 리스크는 열려 있다라고 보는데 과거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은 그때만큼 뭔가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도하는 형태로 대응하는 움직임이 충분히 확인돼주고 있다 보니까 예. 공급 측면에서의 달러는 여전히 풍족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1,500원 터치하고 되게 불안정한 막 제 기억에 1,497원, 8원, 9원 막 왔다 갔다 할 때 있었는데 그때 잠깐 환율이 안정세로 들어갈 때가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이제 매도해서 그때 좀 잡혔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1,500선은 그럼 완전 딱 막아두고 들어갈 확률이 높겠네요, 앞으로도. 일단 그 정도 레벨이 되면은 팔고 시작하는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위험선은 그 정도로 네, 더 일단 보고. 올라가는 걸 우리가 지켜보자라는 관망이 아니라 이 정도면 고점이니까 원화로 우리가 달러 포지션을 털고 가자. 네. 이렇게 수출업체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출업체들이 달러를 그렇게 막대하게 공급을 해준다면은 사실 달러가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은 작년 하반기처럼 네.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아까 연구원님 처음에 얘기해 주셨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 나오기 전에 달러원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갔을 때가 1,420원대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그 우리나라 레벨에선 1,420원만 가면 되게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 안 빠지니까요. 지금은 이제 지정학 리스크를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네.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야 하는 이벤트다 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더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근거는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글로벌 아이들의 뷰가 굉장히 좋고요. 그러다 보니 외국인 자금이 추후에 다시 우리나라 금융시장으로 복귀할 개연성이 크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중공업체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경기가 워낙 호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들고 들어오는 달러가 계속해서 쌓일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미 1,000억 달러 가까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달러가 쌓여 있어요. 기업들께.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추가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달러의 공급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뭐 물론 당연히 중동 지정 리스크가 언제 끝날 거냐 이게 관건이 될 텐데 사실 저 같은 시장쟁이한테 지정학 리스크 언제 끝나요? 물어보면은 모르죠. 그러면 단답만 해주세요. 지정학 리스크 떼놓고 적정한 건전한 환율 딱 가격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지금 펀더멘탈이랑 수급 고임 현상 풀린 거 감안하면 네. 저희는 1,400 언더 가능하다라고. 1,400 언더. 네. 좋습니다. 짧게만 지금 엔화까지도 환율을 좀 복잡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엔달러 보면 한 158엔, 달러 엔 158엔대 정도에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영향 없을까요? 일단은 그 엔화랑 우리나라 원화가 2022년 그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원래는 속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원화는 위험통화고 엔화는 안전통화거든요. 그래서 같이 놀 수 없는 통화예요. 기축통화잖아요. 끼리끼리가 적용이 안 되는 통화군인데 요 2022년을 기점으로 원화랑 엔화의 동조화 현상이 상대적으로 강해졌습니다. 달러와 빗달러 통화 간의 대결이 돼버리면서 요 안전통화인 엔화하고도 원화가 같이 움직였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여기서 달러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되면은 네. 동조화가 강해진 상태니까 원화도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일본 중앙은행이랑 일본 정부가 얘기하는 크리티컬 레벨이 160이거든요. 항상 이 160대 레벨을 뚫으면 네. 개입이 들어서 그 가격을 눌러버렸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달러 환율의 상방도 그렇게 크게 열려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면 당연히 영향은 있겠지만 뭐 저희가 1,500원 이상의 네. 레벨을 걱정할 만큼 엔화 쪽에 동조화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BOJ랑 FOMC 앞두고 있는데 환율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관전 포인트는 좀 있으십니까 현재? 일단은 외환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전 포인트는 연준이 과연 이 에너지 인플레이션, 요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이거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 요거에 따라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베팅이 달라지게 될 거거든요. 당연히 시장에서 다른 뭐 ECB, 유럽 중앙은행이나 이런 주요국 중앙은행들처럼 네. 연준도 금리 올릴 것 같아 라고 평가를 하기 시작하면 달러가 강해질 테니까 아하. 그건 이제 가장 경계해야 될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BOJ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금리 인상을 논할 수는 그쵸.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 정도는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엔화 환율 레벨도 워낙 높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일본 최대 노동조합 중 한 군데가 임금 인상 결과를 발표했는데 5%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임금발 인플레이션이 BOJ가 주목하는 가격 변수이기 때문에 이게 확인됐으니 추후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를 엔화 환율 안정화랑 본인들의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요 BOJ 이벤트는 원화 가치 안정, 네. 그리고 FOMC 이벤트는 추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볼 때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두고 있는 이벤트들 관련해서 환율 시장과 관련된 관전 포인트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원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니쇼 플러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